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세습 중산층 사회의 저자 조기동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굵은 뼈를 때리셨어요. 뼈를 때려도 굵은 뼈를 때렸어요. 아마 이게 그 넓적다리 뼈 정도로 때리신 것 같은데 정말 2080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는 맨날 1%가 독점한다. 네. 이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99%다. 뭐 이런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허위가 좀 있었다. 굉장한 허위죠. 그러니까 1%에 대한 상위 20%가 배가 아파서 했던 것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2080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걸 저는 정말 조 작가님 덕분에 이 책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내용을 우리가 다 하면 책을 안 읽으실 테니까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추리자면 결국 교육 투자가 2080 특히 20에 해당되는 세습 중산층들을 강화시키는 고리고 이 사람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학벌 그리고 전공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서울 소재 명문대 의예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로 집약되는 교육 투자의 핵심들 이 과정에서 한국 내에서 대학생들의 임금 프리미엄 고졸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은 좀 줄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13개 명문대의 임금 프리미엄 혹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오히려 더 강고해지고 그 하위권과 상위권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고 여기에 또 전공의 미스매치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자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특히 2010년 11년 그 대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대화가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부모님과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은 이 관성을 따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점을 누리는 세대들이 존재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습 중산층 사회 또는 세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가는데 그 2012년부터 한국의 GDP 갭이 마이너스거든요. 뭔 말이냐면 만성 불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장기 불황이 2012년부터 저는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우리나라가 잠재 GDP가 있다면 실제 GDP가 밑을 도는 게 이게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건데 이게 사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적인 요인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한국의 경기 순환 자체가 한 5년 정도는 그래도 하강에도 좀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관되게 이런 트렌드가 일단은 나타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GDP 갭이라는 게 흔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게 결국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 2010년 이후 관찰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반영 못해서 갭이 하락한 걸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잠재 성장률의 하락이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 심화도가 흔히 높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는 성장회계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다기보다는 몇 종 소수적 그런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 자본 심화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의 그 정체 현상이 어떤 수요라는 걸로 이제 마이너스 GDP 갭이라는 어떤 수요 문제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그 공급단에서의 어떤 기능 부전 또는 구조 질적인 발전의 부재 또는 생산성 정체 이런 현상들이 원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 측면의 문제가 결국은 사람을 안 뽑는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도 생겨나지 않고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그래서 20대들의 신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시청자분들이 우울해지십니다. 야, 이게 진짜 사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한국 경제 전성기는 2010년에서 11년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살짝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때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성장 지향적인 문화들이 좀 있었는데 2012년 그 유럽 재정 위기 이후 글로벌하게 그 교역량도 좀 위축되고 특히 14년에 유가 폭락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 중에서 세 개가 멍이 들었잖아요. 자동차, 일단 전기차 이런 쪽으로 다 수요가 가니까 그쪽에 대한 빠른 대응들이 어려우니까 자동차가 어려웠고 두 번째가 뭐 유류 가격들이 그렇게 급등락하니까 조선업이 또 거기에 이렇게 막 조선중공업 기계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망가졌죠. 거기다 이제 석유화학까지 사회가 좀 정체되고 아무튼 성장 지향적 문화가 약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또 타이밍도 정말 안 좋게 정년 연장을 또 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386들의 그 좋은 직장을 쥐고 있는 386들의 제 세대입니다. 5060의 은퇴는 지연된 상황에서 우리 이제 밀레니얼 세대, 2030 세대들이 사회에 딱 뛰어드는데 전공별 미스매치도 심하지, 사회 성장은 지연됐지, 거기다가 양극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타나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이런 일자리의 양극화를 다루는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특히 그 아세모글루와 예. 오터 논문부터 시작해서 이게 세계적인 조류들까지 이제 여기 겹쳐졌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스미튼 꼴이 서늘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세모글루나 오토 연구는 태스크 바이어스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가 그 업무 편향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흔히 번역이 되는 건데요. 되게 어렵죠? 네, 좀 풀어주세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또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루틴화 가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IT 기술의 그 코스트가 싸지기 때문에 그 사무 화이트 칼라의 업무 자체에서 이제 반복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일상적인 수행이 가능하는 부분들이 많은 일자리는 이제 수요가 확 준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도 현금 입출 금기가 바로 딱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은행이 바로 정확히 은행원이 그 해당되는 특종입니다. 그리고 또는 블루 컬러 일자리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노동자의 숙련에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 디지털화라는 게 굉장히 그 첨단으로 간다는 그런 게 있지만은 또는 전통 산업에 IT를 입힌다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예전 같으면 조립 공정에서 또는 노동자들의 숙련이 굉장히 요구하고 숙련에 의지해서 제품이 생산됐다면은 정확히 디지털로 IT 기기로 측정하고 가공해서 그냥 노동자는 이제 조립만 하는 거죠. 나사만 끼우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순령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신 전문직은 생산성이 그러면 자본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전문 지식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직 일자리는 훨씬 더 고연봉이 되고 약간은 늘어나고요. 또는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결국 뭐 일자리가 파괴되지 않더라도 창출되지 않으면 일자리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잃게 되면은 저임금 일자리는 임금 몰리게 되죠 결국. 그리고 그 임금이 싸지니까 코스트는 내려가고. 그리고 또 고부가가치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들 이런 것 때문에 저임금 대인 서비스들, 대면 서비스 일자리만 늘어나는. 결국 이제 일종의 직업의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긱 경제가 네. 그 에어비앤비나 우버에 뛰어드신 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 고액연봉자다라는 그렇죠.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전문직과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수혜를 입는 사람들, 특히 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기업들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비용이 절감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테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 바쁘니까 자신의 그거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렇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층이 두꺼워지니까 네. 긱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코스트는 여전히 낮죠. 우리로 딱 이야기하니까 라이더들이 바로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참 누구는 부모 잘 만나고 또 좀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노력도 결국은 저는 이제 노력이 실력이 아니라 계층이다라는 그 카피를 제가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멘탈을 만들어주는 건
사소한 성공 속에 멘탈이 커지는 거지. 맨날 뭐 해봐야 되겠냐. 주변에서 다 길을 꺾어 놓는 이야기만 네. 듣는 사람과 주변에서 어화둥둥 내 사람 하면서 이렇게 의지와 또 사소한 성공을 계속 반복시켜 나가며 설계해주는, 계획해주는 그런 어떤 인내심 가진 부모 속에서 자란 자녀 사이에 실력에서 분명 지능과 노력의 함수입니다만 노력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의 노력을 설계해 주는데 아우 갑자기 암담해지네. 네. 그 책을 읽다가 예. 보면 또 하나의 양극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아까 이야기하신 그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비반복적인 그리고 지식 노동, 인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진다. 이건 뭐 동의하겠는데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네. 격차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결국 그 부분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참 연결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그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제조업 일자리가 이렇게 파괴되면서 그 제조업 근로가 지방에선 제조업 근로자가 질 좋은 일자리를 갖는 계층인데, 공단. 네, 대공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대공장의 관리직들 그리고 대공장에서 현장 엔지니어들이 또 되게 넓은 계층을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사님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자동화로 인한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결국 어느 부분을 줄이느냐? 서울에 본점을 두고 지방에서 서비스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 지점이 줄게 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방에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 구매력이 지금 이 악순환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지방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는 계속 가능성이 줄어들고 높고 있죠. 네. 또 대기업들 입장에서 R&D가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네. 이 이제 공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이 루틴화된 일자리들을 대체해 나가면서 기계에 대한 투자와 어떻게든 그걸 잘 배치하고 공정 기술을 개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들이 중요해지고 거기는 비대해지는데 거긴 또 수도권에 집중. 네. 그리고 지방에 있던 연구 단지도 이제 연구가 점점 디지털화되면서 산업 자체가 수도권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가령 생각 못한 포인트네요. 조선업 연구 조선 3사들의 연구소가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몰랐어요. 예. 아니 그 배를 띄우고 뭐 물에 띄우고 그런 설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시뮬레이- 수조를 큰 걸 지으면 됩니다. 조선업이 일종의 건설업과 비슷한 측면이 없지는 않은 게 이제 배마다 다 틀린 구조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박 설계나 현장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서 연구소가 있었던 건데 이제 더 이상 산업이 발전하고 디지털화되고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인력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고급 인력 수급이 훨씬 더 좋고 왜냐하면 조선업 항공업의 엔지니어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KTX도 다 그렇죠. 개통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 일자리가 파괴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되게 재밌는 게 그 홍장표 교수하고 아주 공조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여러 가지 실증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지방 그분이 부경대시다 보니까 부경대 그러니까 지방의 시각으로 보는 논문들이 의외로 실증 논문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 논문들 찾아보면은.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격차를 분석하는 논문인데 이게 재밌는 게 대졸, 4년 대졸, 초대졸, 고졸의 임금 격차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나눠서 봅니다. 근데 재밌네요. 네. 근데 수도권 대졸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한 수도권이 2014년에 265만 원 월, 비수도권은 236만 원, 한 거의 한 30만 원 차이가 나죠. 그죠? 네. 근데 이해됩니다. 전문대 존을 가면은 수도권은 216만 원, 비수도권 230만 원. 네? 야,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고졸 이하는 수도권 208만 원, 지방 219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 격차라는 게 괜찮은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 이런 정말 그 격차로 나타나고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위계 질서가 강구하게 있는 거죠. 수도권에서는 1차 노동시장에 속한 괜찮은 일자리가 밀집하고 지방은 이제 나머지 고만고만한 일자리들이 있고 결국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을 가지 않겠어요, 서울로? 여기는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고 결국은 임금이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 임금 사다리를 탈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 한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치열해진 일자리들에 대해서 공정성들이 또 되게 강화되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스펙 경쟁 어떤 남들이 다 왜 쟤를 뽑았어라고 했을 때 걔 어디 나왔어요? 걔 몇 점이에요? 라는 게 되게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논문이 지금 정확한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랄까 사회계층 이동의 기회가 옛날보다 더 커졌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 조 작가님 책하고는 좀 배치되는 주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 작가님 주장이 훨씬 체감해요. 사실은 네. 저는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둔 친구를 뽑아보면 나중에 지나고 장가갈 때 알잖아요. 그때 알죠. 화환을 보면 알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의 백그라운드를 뽑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좀 배경이 안 좋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근데 그거가 요새는 거의 그 정보가 못 가지게 돼 있어서 장가갈 때 시집 장가갈 때 알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80년대생까지 다룬 연구들은 어느 정도 계층 이동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즘 나오는 연구들의 경우는 80년대 후반, 중후반 그리고 90년대생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제 계층 이동성이 줄고 있다는 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노동연구원에서 이경희 연구위원이 2016년에 내놓은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상위 20% 앞 부모를 둔 자녀가 본인이 상위 20%에 갈 확률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 8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제 쭉 1985년생부터 급격하게 계속값이 커집니다. 딱 베이비붐 세대 자녀 세대군요. 그리고 1989년생, 90년생 이 정도쯤에서 정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때 완성됐군요. 그때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논문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대로 분석을 한 것이지만 연세대 김영미 사회학과 교수가 이제 2016년에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곳에서 실시한 기회 불평등 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그 직업 특성을 가지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만들고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4년제 대학 입학 비율 또는 입학 확률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석이 아니라 선을 그리는데 부모의 점수에 따른 그 비율을 이거를 이제 김영민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을 다 하는데 20대에 비해서 30대에 비해서 20대가 엄청나게 기울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30대는 1참수 직선으로 올라가고 20대는 2참수 지수 커브. 네, 쭉 기하급수로 올라가는군요. 또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봤는데 여자는 불평등이 훨씬 더 커져요. 그리고 비율이 높아지고 상위권으로 가면. 갑자기 그분의 따님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위층의 경우는 이제 여자 자녀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확인하게 되니까 갑자기 방송 진행하다 우울해졌어요. 우울한 척도 아니 뭐 사교육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등 뭐 기회 불평등 그래놓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이야기의 끝부분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 술을
낮술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만 더 해가자면 이제 네. 교육보다 더 심한 불평등이 사실은 저는 결혼 불평등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특히 그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참 오래된 제도고 지금 보면 솔직히 저도 그 제도 속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 과정이 정말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걸 보면서 요새는 결혼은 거의 그 일부의 어떤 그 특권처럼이랄까 네. 상징처럼 나 잘 살아요, 나 괜찮아요. 특히 20대 때 결혼하는 예, 건 특히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저출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출산 대책이 곧 저는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 결혼 불평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 책 읽으면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남녀 모두 관찰되는 거는 이제 돈이 없으면 결혼하지 않는다. 근데 남자와 여자하고 되게 틀립니다. 남자의 경우는 결혼을 못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 하죠. 하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남자는 비용이 낮으니까 결혼에 따른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요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직종별로 평균 소득하고 결혼 비율을 30대, 20대는 아직 불확실하니까 30대만 그렇죠. 요새 다 30대 결혼하니까요. 네. 30대만 나눠서 하면은 굉장히 뭔가 예쁘게 소득과 결혼 비율의 양의 상관관계에 나오는 그 저 그 그림 분포표가 기억납니다.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40대 초반이 됐을 때 결혼을 못하는 남성이 한 20%는 좀 넘습니다. 미혼 남성이. 근데 그 남성이 어떻게 되느냐? 상당수는 저소득 계층일 거라는 거죠. 예.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오고 여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본인 소득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하지만은 책에서 이게 좀 집어넣다가 뺀 건데 그런 거 풀어주세요. 예, 본인이 그러니까 노동 패널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노동 패널의 본인의 귀속 계층을 6단계로 나눠서 점수를 찍도록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소속 계층이 에 따라서는 굉장한 또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층이 좀 높으면은 높은 결혼을 더 많이 하죠. 세습 네. 중산층이면 네. 특히나 그러겠군요. 근데 이쪽은 좀 인과관계가 이제 그 데이터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분석해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요. 여성학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성학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여성들 인터뷰에서 질적 연구를 하는 것들이 여성학이나 사회학은 많은데 거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중산층 여성의 중상위층 중상위층 여성은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본인의 계층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결혼을 하려고 지위.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게 사회적 가능하죠. 지위,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 본인도 교육 잘 받고 대기업 다닐 테니까 집중 팔고 그렇겠죠. 이게 정말 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경제학 모델은 그 1인당 소득의 그 결혼을 반비례 예전에 예. 그 학벌 높은 분들이 소득 높은 여성들이 오히려 독신을 선택한다는 예. 이야기들을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 때 봤던 논문들은 그랬거든요. 많이. 근데 근데 이제는 요즘은 좀 아닌 거 이게 같다는 많이 게 좀 느껴지고요. 확실히 예. 그 오늘 조 작가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10여 년 전이나 20여 년 전의 한국 사회와 지금의 한국 사회는 불평등의 질과 궤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게 이 결혼 시스템에서도 확실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중하층 여성은 결혼을 안 하죠. 비용이 비싸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계층의 남성을 만났는데 상대 쪽에서 이제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커버할 정도로 돈을 벌지는 못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러면 가사노동을 본인이 다 전담해야 되는데 맞벌이에도 여성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엄청나죠. 우리나라 사회가 또 그 이제 초과 노동 때문이다라는 그런 좀 약간은 위안이 되는 그러니까 남성이 초과 노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변명들이 있었는데 이제 52시간까지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또 후속 연구를 기다려보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세상이 교육에서 시작된 불평등이 취업, 결혼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재생산 구조, 그러니까 세습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건전하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정말 저는 얼마나 많은 절망감을 주는데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책을 쓰면서 대안을 뭔가 내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했지만은 제가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대안도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불평등이 단순히 뭐 돈이 많고 돈이 많아서 사교육을 많이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돈도 많고 학력도 좋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좋고 문화적素養도 좋아서 자녀의 인적 자본 투자를 한 20년간 이루어지는 투자를 잘 조율을 하고 기회를 주고 굉장히 잘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불평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공정보다도 공평을 강조하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룰의 공정만 가지고 따지는 시대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공정함에서 능력이 없다고 치부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왜 능력이 없는지 말은 못하지만 다들 알잖아요. 몸으로. 예,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무마해 줄 것인가. 결국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한 가지는 기회의 평등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자. 단순하게 기회를 기회의 평등을 수능을 봐야 된다. 입시제도의 문제에도 기회의 평등 국한하지 말고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소득층도 똑같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령 중등교육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어떤 자질을 가진 분들을 인텐시브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던가 또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상의 능력을 갖추도록.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고급 문해 능력의 부족 아니겠습니까? 또는 외국어 능력이나 고급의 수학 능력들 어느 정도 그게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직업 교육도 안 되고 이제 잡레더 직업사대도 못 올라가는 건데 그런 최소 능력을 적극적으로 잘 교육해야 하는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사회적 최소 수준이 무엇인가. 다들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좀 먹고 살 건 마련해 줘야 돼. 이건 이 정도에선 좀 더 벗어나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회의 어떤 통합성을 유지하고 이게 뭐 누구나 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나는 몰라도 내 자식은 좀 잘 살 수 있어. 그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좀 사회적 최소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무언가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걸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맞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책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중상위층의 조세정에 대해서 엄청나죠. 좀 네. 언급을 하려다가 이제 너무 그것만 이제 하려면은 이제 챕터 하나 완전히 할애를 해야 되니까 안 했는데 사실상 요즘에 한국 정부는 증세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기재부 공무원들 만나봐도 그러거든요. 왜냐 조세 저항 때문에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공제나 이런 것들. 그 2015년 연말정산 파동 네. 엄청난 공격이었고 보면 정치적 격변이 그 뒤에 바로 따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전 우리 부가가치세도 생각나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끝으로 이제 독자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앞부분에 좀 어그론을 많이 끌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변화가 더 이상 이제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성장의 결과물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성장의 결과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고도 성장의 결과물이 극심한 불평등이고 극심한 계층 세습의 시대가 왔다는 걸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40인데 이제 제가 이 사회를 이런 그 20대들에게 정말 역 같은 사회를 만드는 근데 일조한 거잖아요, 저도. 저도요. 좀 저희가 이게 저희 20대나 10대들이 한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과연 우리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만들 것인가? 좀 이런 거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끝까지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이 책을 왜 썼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명감을 좀 네. 느끼시고 또 대안도 좀 같이 고민해보자. 또 후속적으로 좋은 책이 나올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이 책은 작가로서의 조기동이라는 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후속작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예비 구독자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까지 귀한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